자, 세 번째 챕터 탄수화물 들어갈게요. 자, 탄수화물에는 탄수화물의 특성과 분류,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가면 좋겠으나 그거는 식품학에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의 기본 구조나 뭐 결합 양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식품학에서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이 탄수화물의 특성 분류에서는 그냥 분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기능이 있고,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들어가요. 여기가 얘기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 탄수화물 섭취 기준과 관련된 영양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탄수화물의 특성과 분류예요. 탄수화물은 식물에서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포도당이 뿌리, 열매, 줄기, 잎 등의 당분, 녹말, 섬유소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유소는 이제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이고, 라서 그 뭐 당분이나 녹말과는 막 저장 형태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편이죠. 이제 섬유소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동물에서는 당이랑 글리코겐 형태로 존재해요. 우리 혈중에 포도당 있죠, 혈당. 그런 당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글리코겐 상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의 분류 보시면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되어 있고,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리보스 정도만 영양학에서 다룰 거고요. 단당류 종류 여러 가지 있지만 영양학에서는 이 정도만 볼게요. 포도당은 제일 중요하죠. 대사의 중심에 있는 것이 포도당이라서 아마 포도당을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우리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과일이나 곡류 전분에 들어있고, 포유동물 혈중에, 우리 혈중에 약 0.1%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고요. 특히 중추신경계와 적혈구의 주 에너지원이다. 우리 신경계는 주로 에너지원을 사용해요. 뇌, 중추신경계 이런데, 그리고 적혈구에서는 주로가 아니라 오로지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죠. 적혈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야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뭐 지방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 생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적혈구는 오로지 포도당만. 그래서 뇌라거나 신경이라거나 이런 데서도 포도당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말 포도당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포도당을 적혈구한테 양보하고 케톤체나 뭐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 여러 군데 중에서도 중추신경계, 적혈구 이런 데서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사 과정에서 항상 포도당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사가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게 되죠. 과당은 과일즙이나 벌꿀에 들어있어요. 이눌린의 구성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꿀에는 설탕, 설탕, 자당이라고 하는 거, 요 형태가 그 벌의 인벌타제라고 하는 효소 있어요. 벌이 가지고 있는 효소, 그러니까 슈크라제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슈크로즈를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과당과 포도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 꿀에는 존재한다. 이 아이들의 1:1 혼합물을 뭐라 그래요? 전화당이라 그러죠. 전화당. 그래서 꿀에도 과당이 유리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눌린이라는 것은 그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종의 섬유소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이눌린인데, 구성이 포도당이랑 그 다음에 과당이랑 해서 이 뒤에 쭈루리 다 과당이에요. 이게 이눌린이죠. 그러니까 보통 과당 중합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뒤에가 다 과당이에요. 다당류인데 다 과당이고 앞에 포도당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슈크로즈에 과당이 결합되어 있다, 과당이 쫙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슈크로즈죠. 근데 이 뒤에 계속 과당이야. 다 과당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이눌린이죠. 그래서 과당에서 이눌린이 많이 언급이 되고요. 이눌린은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돼지 감자라고 하는 거, 뭐 흔히 뚱딴지라고 하는 것에 이눌린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 맛없어서 안 먹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요즘에 당뇨나 뭐 이런 또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뚱딴지라고 하는 거, 돼지 감자라는 거 가지고도 뭐 김치도 담그고 하더라고요.
과당은 주로 간에서 해당 작용에 중간산물로 전환이 돼서 대사된다.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고요. 해당 과정 중간에 있는 물질로 들어가서 대사가 돼요. 그래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거나 이런 형태로 중간으로 들어가면서 대사가 진행이 된다. 갈락토스는 유즙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동물 체내의 당 단백질과 당 지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뇌의 성장 발달에 중요하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당 지질이 있는데 세레브로시드, 강글리오시드 이런 당 지질이 있는데 이때 당 중에 상당수가 갈락토스예요. 그래서 뇌 성장 과정에 중요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얘네들은 핵산과 관련이 있죠. 리보스는 핵산, 특히나 RNA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조효소, NAD나 FAD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ATP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데옥시리보스는 DNA의 구성 성분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RNA, DNA, NAD나 FAD, ATP 같은 아이들은 기본적인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뉴클레오티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티드. 자, 그래서 이 뉴클레오티드라는 것이 구성이 당이 있고 옆에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뉴클레오티드의 구조고 DNA나 RNA들은 이 뉴클레오티드가 여러 개가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닥을 형성하고 있는 게 DNA나 RNA죠. DNA는 두 가닥, RNA는 한 가닥. 그리고 ATP 같은 것도 그렇고 NAD나 FAD도 보면은 구조 안에 당, 염기, 인산 이런 형태의 뉴클레오티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NAD, FAD, ATP 구조를 볼 텐데 거기 보면은 당, 염기, 그 다음에 인산 이런 뉴클레오티드가 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이때 구성하는 당이 대부분 리보스예요. 리보스. 그리고 DNA의 경우에는 데옥시리보스. 없어요. 옥시, 산소가 없는 리보스죠. 데옥시리보스가 D2예요. DI면은 두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D2예요. 없다. 뭐가?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스예요. 그래서 리보스 기본 구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5탄당인데 여기 OH가 하나 있어요.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산소가 없어요. 이게 데옥시리보스죠. 그래서 데옥시리보스가 당인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게 DNA다. DNA. ATP라는 것도 보면은 이 염기가 아데닌이라는 염기예요. 그러니까 염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데닌이 여기 붙어 있고 리보스가 있고 인산이 이렇게 인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거. 요게 ATP죠. 요게 ATP예요. 이렇게 생긴 게 ATP. 그래서 여기에 인산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펑펑 나오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ATP.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리보스고요. 데옥시리보스는 DNA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당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단당류 두 개가 결합돼서 형성된 것이 이당류라고 하는 거죠. 메가당 있어요. 메가당은 포도당 두 분자가 연결된 게 메가당이다. 포도당. 주로 전분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유리 상태로 메가당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메가당을 우리가 형성하려면은 전분에다가 아밀라제를 이제 작용을 시키는데 주로 베타아밀라제라는 걸 작용시키죠. 그럼 메가당 단위로 잘라져서 나와요. 엿기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아밀라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를 만들 때도 이 엿기름을 이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아밀라제 작용에 의한 그런 그 당이 생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맥주에도 메가당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 가지고 그래서 보리 가지고 만들어지는 맥주에도 이 메가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당이 있어요. 락토즈라고 하는 것이고 갈락토즈와 포도당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물의 유즙에 주로 함유가 되어 있고 뇌신경 조직 발달에 중요한 이유는 왜요? 이게 갈락토우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갈락토우스가 아까 뇌신경 조직에 중요하다, 성장 발달에 중요하다, 거기 구성되는 당지질에 갈락토우스가 많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유당도 마찬가지로 갈락토우스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뇌신경 조직 발달에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락토우스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당이라는 것이 유산균에 의해서 유산, 젖산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젖산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 젖산에 의해서 장의 pH가 낮아져요. 얘가 산이다 보니까 이게 젖산균이 여기서 작용을 하고 이게 낮아지니까 이런 낮은 환경에서 잘 살지 못하는 유해한 균들이 죽게 되고 이 장에 유해한 균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장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당, 자당, 설탕, 슈크로즈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 과즙과 사탕수수에 주로 함유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죠. 올리고당. 이 올리고라는 말이 면몇이란 뜻이에요. 면몇이라는 뜻이라서 이제 영양학에서는 보통 요거 3개 이상, 영양학에서는 당이 3개인 거, 3당류. 3탄당 아니에요. 3당류 당이 3개인 거 3당류부터 올리고당에 넣는데 아마 식품학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2당류부터 올리고당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당류부터. 그래서 이게 이 2당류가 그냥 2당류냐 올리고당이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영양학에서는 2당류랑 올리고당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왜냐하면 체내에서의 기능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구별해서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식품학에서는 올리고 몇몇에 두 개부터 올리고라고 보기도 해요. 그걸 너무 이제 연연하지는 마시고요. 영양학에서는 2당류와 올리고당이 완전히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얘기해요. 2당류 따로, 올리고당 따로. 보시면 3개 내지 10개의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 단백질이나 당 지질의 구성 성분으로 생체막에 부착되어 있다. 아까 우리 생체막, 세포막 볼 때 안테나처럼 생긴 거 봤어요. 그거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개 내지 10개의 단당류로 구성된 그런 올리고당이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라피노스, 식품에 들어있는 것은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같은 것들이 이제 식품에 들어있고요. 라피노스는 3당류죠. 그리고 스타키오스는 4당류고요. 식품에 함유된 이런 올리고당들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두, 양배추, 양파, 바나나, 우엉 같은 데 함유가 되어 있고 이 올리고당의 기능을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분해되지 않는 체내의 그 여러 효소들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올리고당의 경우 이거를 우리가 기능성 올리고당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기서 올리고당 기능하는 거는 이건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거 우리 체내의 소화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올리고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 유익균의 영양원이 되고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이 올리고당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유기산을 생성을 하면은 pH가 낮아지면서 유해균 증식이 억제가 될 수 있고 체내에서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에너지는 내지 않으면서 나름 다당류보다는 짧아가지고 약간 단맛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와 유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 뭐 정장작용을 비롯해서 뭐 배변을 돕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것들의 흡수를 저해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을 이 올리고당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리고당의 기능도 이것도 기출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정장작용을 하는 당지를 찾아라 해놓고 이제 보기에 올리고당 찾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익균 증식이 억제된다. 식이섬유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정장작용.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그래서 pH를 낮춰서 유해균을 죽이는 유기산을 생성하니까 pH가 낮아져서 유해균이 못 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걸 정장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다당류 있죠? 다당류. 자, 다당류는
소화흡수 여부에 따라 소화성 다당류가 있고 난소화성 다당류가 있고 소화가 되는 게 있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소화가 되는 거는 전분이나 글리코겐 같은 것이고 소화가 안 되는 거 우리 흔히 식이섬유라고 얘기하죠. 셀룰로즈를 비롯한 식이섬유들, 우리 체내에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갖추지 않은 그런 것들을 식이섬유에다가 보통 분류해요. 구성 단당류가 한 가지인 게 있고 두 가지 이상인 게 있고, 한 가지 당으로만 구성된 걸 단순 다당류라 그러고 여러 가지 당으로 구성된 것을 복합 다당류라고 하고, 단순 다당류에는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셀룰로즈 같은 거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셀룰로즈, 얘네들 전부 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약간 결합 양식이라거나 이런 게 좀 다른 그런 형태죠. 복합다당류, 뭐 아가, 헤미셀룰로즈, 펙틴 같은 것들도 복합다당류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단순 다당류, 복합다당류를 나누는 기준은 구성하는 당이 한 가지냐, 두 가지 이상이냐,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소화성, 난소화성 이렇게 단당류는 구분하고 있어요. 자, 글리코겐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요거 잠깐 그림이 전분이 두 가지가 있죠. 전분을 구성하는 분자는 아밀로스가 있고 아밀로펙틴이 있고 그래서 아밀로스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알파 1사 결합으로 쫙 연결돼서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꼬여 있는 요게 아밀로스고,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알파 1사 결합뿐만 아니라 포도당이 알파 16 결합으로 가지를 치고 있는 게 아밀로펙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분을 구성하는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요거는 식품학에서 자세히 보실 건데, 아밀로스는 이렇게 생겼고 아밀로펙틴은 알파 16 결합을 통해 이렇게 가지를 형성을 하고 있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아이도 구조를 보면은 누구랑 비슷해요? 아밀로펙틴이랑 비슷해요. 얘도 포도당이 알파 1사 결합 내지 알파 16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글리코겐이에요. 근데 이 글리코겐이 아밀로펙틴과 좀 다른 점이 아밀로펙틴보다 가지가 많고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가지가 훨씬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가지가 훨씬 많이, 알파 16 결합이 훨씬 많으면서 끝 말단이 되게 짤막짤막하죠. 얘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길이 자체가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죠. 글리코겐 보시면 동물의 간의 약 10%, 그래서 저 퍼센트가 책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약 100g 정도가 간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간이 간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저장되어 있는 양은 좀 다르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한 100g 정도. 근육은 한 1에서 2%, 근육의 1에서 2% 정도 글리코겐이 들어있는데, 그건 양으로 따지면 한 250에서 한 300g 정도 돼요. 우리 몸에 근육이 훨씬 많다 보니까 퍼센트는 근육이 적지만 양은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양이 대략 한 100g 정도 되고, 근육에 저장이 되는 양이 한 250 내지 한 300g 정도 돼요. 그래서 글리코겐은 저장형 다당류, 저장이 목적인 거죠.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남은 포도당 가지고 1차적으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우리 체내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을 더하면은 350에서 한 400g 정도 된다.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총 350 내지 400g이 저장이 되고, 이거 저장해 놨다가 저장되는 장소가 지금 두 군데죠. 간에다 저장한 것은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아서 혈당이 떨어졌을 때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분해해가지고 혈중으로 내보낼 수 있고,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의 경우에는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분해가 된 다음에 포도당, 유리 상태의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중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효소가 하나 없죠. 그거 뒤에 가서 볼 거고요. 그러니까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근육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저장해 둔 것이고,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당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해 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육에는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근육에는 글루코즈 6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만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혈당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직접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간에 있는 글리코겐만.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당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는 못해요. 근데 간접적으로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죠.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6번 탄소에다가 인산기부터 갖다 붙여요. 근데 이 인산기를,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6번 탄소에 인산기부터 딱 붙이는 이유가, 그래야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를 띄게 되면은, 인산은 마이너스를 띄죠? 인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체내의 pH에서는 얘가 산이라 이걸 내놔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막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산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전하를 띠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띈 아이들은 소수성의 장벽을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코즈 6인산의 경우에는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잡아두는 목적으로 포도당 안에서, 포도당에다 6번 탄소에다 인산기부터 붙여요.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이제 반응을 시작하려면 약간 얘를 에너지 중위를 높여야 반응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하를 띠게 돼서 못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을 내보내고 싶으면 이 6번 탄소에 붙어있는 인산기를 떼야만 나갈 수 있다. 이거를 떼는데 필요한 효소가 글루코즈 6인산 가수분해 효소예요. 근데 저게 근육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서는 글루코즈 6인산 그 형태로만 고정이 돼서 이제 대사가 진행이 돼야지, 이거를 유리시켜서 유리 상태의 글루코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글루코즈 6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없다라는 거 지금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글루코즈 6인산 가수분해 효소, 글루코즈 6포스파타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요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살펴봤고, 글리코겐이라는 거 대사 과정에서 언급이 될 거니까 영양학 차원에선 글리코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볼 거니까 지금 다시 확인을 해두시고요. 거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게 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 세 가지가 단당류죠. 단당류라서 단당류인데 탄소 몇 개예요? 탄소가 6개예요. 그래서 6탄당이에요. 탄소가 6개인 6탄당이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 이제 대사시키면서 쪼갤 거라 6탄당인 거 아셔야 되고, 리보스나 아니면은 데옥시 리보스의 경우에는 5탄당이죠. 데옥시 리보스는 5탄당이다. 요거는 5탄당. 탄소가 5개예요. 탄소 5개로 구성된 당이죠. 5탄당.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기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탄수화물의 기능.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의 기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 아이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에너지 공급원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에너지 공급. 물론 지방이라거나 단백질이라거나 알코올 같은 것도 에너지 공급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에너지원이 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4kcal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 말고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었다. 그러면 에너지로 쓰고 남은 포도당 어떻게 해요? 글리코겐으로 저장하죠.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데,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다.
근육에는 뭐 한 1 내지 2%, 간에는 한 10%밖에 저장이 안 되니까 저장하고 나서 남았어요. 또 남았어요. 그러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죠.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장을 해요. 지방은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시킬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게 좋죠. 그래서 총 에너지의 55에서 65% 정도만 먹어라. 탄수화물 섭취가 자꾸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55에서 70이었나? 그 전에 그랬어요. 근데 60으로 낮췄어요. 낮춘 이유가 탄수화물 섭취가 자꾸 늘고 있고, 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기준이 좀 낮아졌죠. 그래서 에너지 섭취 기준이라고,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만성 질환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설정이 됐다라는 거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55에서 65%고 단백질이 7에서 2%고 그 다음에 지방이 15에서 30%인데 이 비율이 맞지 않고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했다 그러면 뭐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질환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적정 섭취가 되게 중요하죠. 남는 탄수화물은 결과적으로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 산소 공급이 부족한 각막, 수정막, 망막, 신장 수질 등에서도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신체에서 에너지 공급 다시 보시면 탄수화물은 1g 4kcal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체에서 적혈구와 뇌세포, 신경세포 등은 거의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각막, 수정체, 망막, 신장수질 같은 데서도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써요. 포도당 대사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당 가지고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ATP가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4개가 나오는데 2개를 쓰니까 ATP 2개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 과정은 혐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산소를 요구하지 않아요. 산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ATP를 생성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경로로 ATP를 생성하려면은 무조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야 되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산소가 필요한 대사를 거쳐야만 ATP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없이도 ATP를 생성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ATP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가 포도당이에요. 해당 과정까지만. 나머지 지방이라거나 그 다음에 더 해당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아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완전 연소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거 없이도 에너지를 생성하는 건 포도당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각막, 수정체, 망막, 신장수질 이런 데서도 주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써요. 그러니까 지방이 에너지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방이 에너지를 내려면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방을 태우려면 그래서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단백질 절약 작용을 해요.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단백질 분해 산물이 포도당 신생합성에 이용이 될 수 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고 혈당이 떨어지면 안 돼요. 혈당이 떨어지면 이제 뭐 저혈당 상태가 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다, 포도당이 부족하다, 혈당이 떨어지는 듯하다 그러면은 포도당 신생이라는 반응을 거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요. 이 포도당 신생의 재료가 되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대부분 아미노산, 뭐 아미노산 아닌 것도 간간히 있지만 아미노산에서 근원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동원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자, 포도당을 안 먹었어요. 탄수화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만큼 아미노산이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게 된다. 그리고 섭취한 단백질도
그 단백질만의 고유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끌어다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단백질이 절약이 된다. 단백질은 그 단백질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게 두고 에너지는 탄수화물이 내야 된다. 그게 단백질 절약 작용이에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단백질이 체내 구성 보수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포도당 신생하고 이때 단백질 분해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재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체조직이 분해될 수 있어요. 몸에 그 조직이 분해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케톤산증 예방이라고 하는 거. 지방의 불완전 산화 방지에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지방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다량의 아세틸코에이가 완전 연소되려면 옥살로아세트산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부족하면 옥살로아세트산 공급이 부족해서 지방이 완전히 산화되지 못하고 케톤체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결과적으로 케톤체는 전부 다 산성 물질이라 케톤산증, 체액의 pH가 산성화되는 케톤산증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케톤산증 예방을 위해선 하루 50 내지 100g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케톤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이 대사 과정의 일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어차피 뒤에 가서 이 케톤체라는 거 얘기할 거고 이제 포도당 대사나 이런 것들을 볼 거니까 거기서 이해를 하셔도 되기는 해요. 일단은 포도당이 대사가 되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내에 들어가면은 얘가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어요.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를 생성을 하죠.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아세트산과 만나서 시트르산이라는 것을 생성하면서 돌아가는 회로가 무슨 회로예요? TCA 회로예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되죠. NADH 같은 거, FADH2 이런 걸 생성하고 GTP가 생성이 되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NADH와 FADH2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TCA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포도당이 지금 부족해요. 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TCA 사이클을 돌리고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장해 놓았던 지방을 분해해요. 그래서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고 이렇게 나온 지방산을 쪼개서 아세틸코에이를 아주 다량 생성해요. 그러니까 지방산 하나가 뭐 8m산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아세틸코에이 한 8개씩 그쵸. 8개씩 막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가 다량 나와요. 얘가 TCA 사이클을 돌아서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우리 교재에서처럼 옥살로아세트산이 필요한데 이 옥살로아세트산이라는 아이는 포도당이 대사가 돼서 생성되는 것 중에 피루부산이라는 게 있어요. 피루부산. 이 피루부산을 가지고 합성이 되는 게 이 옥살로아세트산이죠. 그러니까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기원이 포도당이에요. 만약에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옥살로아세트산도 합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옥살로아세트산을 가지고 합성이 안 되면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해서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포도당이 만약에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거 안 되니까 얘 부족하고 얘를 끌어다가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만들어서 포도당 합성에 쓰여요. 그러니까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포도당으로부터 생성이 되고 이 옥살로아세트산을 가지고 포도당 신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합성하는 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부족하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있는 거 끌어다가 포도당 신생에 사용을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지방산 분해됐는데 아세틸코에이는 나왔는데 얘는 못 돌려요. 얘가 계속 쌓여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케톤체라고 하는 거죠. 케톤체라는 것이 생성이 된다. 이 케톤체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아세토아세트산, 베타하이드록시, 베타히드록시 부티르산, 아세톤 요 세 가지가 케톤체예요. 이게 세 개 중에 보시면은 두 개가 벌써 산이죠. 산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 케톤체를 가지고 대부분의 근육이나 뭐 이런 데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써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은 하는데 그래서 이 케톤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백질 분해가 덜해진다.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체조직의 분해가 그만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여러모로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렇지만 얘가 많으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은 체액의 pH가 산성화 돼 버린다. 그것이 뭐다? 케톤 산증이라고 하는 거죠. 케톤 산증. 체액의 pH가 일정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산성화가 되면은 다양한 증상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허약, 피로, 탈수 현상, 식욕부진이 있어. 입맛이 없대요. 그래서 일부러 케톤체를 유도하기도 하죠. 어떻게 해요? 저탄, 고지 해가지고 케톤체 유도하면은 케톤 산증이 되면서 식욕부진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보기는 하는데 더 나가 볼까요? 혼수나 사망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케톤체가 많이 생기는 거 그거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케톤체가 생긴 원인 자체는 뭐다? 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없어서 얘가 안 생기고 있는 거 끌어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원인은 케톤체가 생긴 원인은 포도당, 다시 말해 탄수화물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케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50에서 100g. 책마다 약간씩 다르긴 해요. 어떤 책은 100g 이상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50에서 100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나와요. 케톤산증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 지금 뭐 기아 상태였고 이런 증상이 있다. 뭐 먹어야 될까? 탄수화물 50에서 100g이 들어있는 식품을 찾으면 돼요. 그런 식의 문제가 벌써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케톤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50 내지 100g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방산이 완전히 산화되지 못하고 요거를 지방산이 불완전 산화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불완전 연소됐다, 불완전 산화됐다 뭐 요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케톤체가 생긴다. 그래서 케톤체하고 관련된 거 봤고요. 케톤체가 생기면 탈수 현상은 왜 있냐면 케톤체 이거 일부는 또 배설을 해야 되니까 소변을 보게 돼요. 그래서 탈수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이 많아지니까 이온 불균형 같은 거 당연히 생길 거고 산이기 때문에 산이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 그리고 혼수나 이런 산증이 중추신경계 같은 거 자극하게 되면 혼수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 음식에 단맛과 향미를 제공한다. 탄수화물의 기능, 단맛, 향미, 특유의 맛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 이런 맛이 수용도가 되게 높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감미도는 천연의 당 중에서 과당이 가장 감미도, 제일 단맛이 강하죠. 그래서 과당이 170이고 뭐 감미도 표준의 기준, 표준 물질, 감미도를 비교할 때 표준이 되는 거는 우리 설탕이다라는 거 식품학에서 나와요. 설탕, 서당을 100으로 했을 때 과당이 170 가장 달죠. 그 다음에 전화당이 130. 전화당에는 유리 상태에 과당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얘가 단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서당, 포도당, 메가당, 유당이 제일 안 달아요. 감미도와 용해도는 비례해요. 비례한다. 그러니까 단 게 물에 잘 녹아요. 제일 물에 잘 녹는 거 과당이 제일 잘 녹는 거죠. 유당이 제일 안 녹아요. 유당이 감미도도 가장 약하고 용해도도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우유에 있는 유당, 잘못하면은 그래서 유당이 많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우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약간 모래가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질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핵산의 구성 성분이다. 탄수화물 중에서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이런 것들이 핵산의 구성 성분이죠. 아까 뉴클레오티드 보면서 언급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의 기능이 나와요. 식이섬유의 기능은 일반적인 탄수화물의 기능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식이섬유의 기능은 구강의 저작 활동을 자극하여 타액 흐름과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질기니까 자꾸 씹어요. 씹으면서 타액 흐름, 위액 분비 촉진하는 작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누어서 그 기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고, 그러니까 불용성은 물이랑 안 친해요. 얘는 물에다가 집어넣어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수용성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을 흡수해서 얘가 팽윤이 돼요. 빵빵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귀리 있죠. 귀리를 물에 담그면 얘가 물을 먹으면서 빵빵하게 팽창이 되면서 약간 점질성의 어떤 그런 특성이 나타나요. 근데 당근 있죠. 당근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당근에 들어있는 리그닌이 대표적인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하나도 안 친하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거나 해서 약간의 겔과 같은 망상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보시면은 불용성 식이섬유,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배변량을 증가시키고 배변을 촉진하고 전혀 분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먹은 채로 그대로 내려가요. 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설해야 되는 변의 양을 증량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장이 자극을 잘 받죠. 많이 받죠. 그러면서 배변이 용이해진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배변이 용이해지는 거죠. 불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은 배변량 증가, 배변 촉진 있고요. 분변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채소 그리고 어디 들어있냐면 채소 잎이나 줄기, 뿌리, 곡류의 겨층 같은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불용성 식이섬유. 리그닌은 당근 오래된 거 잘라보면은 그 내부에 동그랗게 심 같은 게 보여요. 그게 리그닌이에요. 그리고 고사리 줄기 되게 질기죠. 브로콜리 줄기 보셨을 거예요. 브로콜리 줄기도 잘라보면 안에 심 같은 거 보여요. 그런 게 다 리그닌이에요. 그러니까 갓 어린 식물보다 오래된, 약간 과숙된 그런 식물의 리그닌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자, 불용성 식이섬유 종류 보시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특징이 그냥 배변을 좋게 한다, 뭐 분변 시간을 단축시킨다, 뭐 요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용성 식이섬유는 펙틴, 검, 알긴산, 한천 같은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얘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일단 말처럼 수용성이라는 게 물에 넣었을 때 완전히 뭐 용해가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물과 친화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세요. 물과 친하다, 친화력이 크다. 그래서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얘는 뭐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리처럼 이렇게 부풀기도 하고 겔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풀기도 하고 물을 흡수해서 부풀고 그 다음에 겔도 형성해요. 겔 형성.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망상 구조를 만들면서 이 안에다 물을 가두면서 전체적으로 겔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죠. 이 겔 안에 물만 갇히느냐 하면은 다른 거, 물 아니라 다른 것도 이 안에 막 갇혀요. 이 안에 갇힌 애들은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봐요. 보면은 위장 통과 시간이 지연된다. 만복감이 오래 남는다. 위에서 얘가 물을 먹으면서 겔이 되면서 빵빵해지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오래 머무르죠. 그리고 위에서 그 상태로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얘가 만복감을 준다. 그래서 위장 통과 시간 지연시키고 만복감을 준다라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이 겔 안에다가 포도당도 가둬요. 콜레스테롤도 가둬요. 그러면 흡수가 억제가 되죠. 포도당이 흡수가 빨리 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당뇨나 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더 이런 포도당의 빠른 흡수가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수용성 식이섬유가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가둬서 흡수가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혈중의 지질 농도 개선에도 기여한다라고 봐죠. 그러니까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는 이상지질 혈증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역할도 해요. 담즙산이라는 것이 담즙산,
얘 어디서 만들어져요? 잠깐 요거 우리 지방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아이인데 잠깐 보면은 얘가 합성하는 장소는 간이죠. 합성 간에서 하고요. 그리고 담낭에서 저장해요. 저장하고 농축되는 것은 곳은 담낭이에요. 담낭. 담즙산이 있고 담즙이 있죠. 그러니까 담즙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담즙산도 있고 뭐 담즙산이 뭐 염의 형태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빌리루빈과 같은 담즙 색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담즙이에요. 그 담즙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 담즙산을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이 담즙산을 합성할 때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합성할 때 재료가 콜레스테롤이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로 분비가 되냐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죠. 내려가면서 지방을 유화시키고 지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담즙산이에요. 이 담즙산. 근데 얘가 내려가다가 할 일 다 하면은 회장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간문맥, 회장에서 다시 흡수가 돼서 간문맥 쪽으로 해서 다시 간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장간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간에서 합성하고 담낭에 저장 농축됐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요. 분비가 돼서 장에서 지방에 소화 흡수를 도와요.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얘가 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다가 소장 끝이 회장이죠. 회장에서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 돼서 어디로 돌아가요? 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또 이걸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장간순환하는 게 콜레스테롤이 아니 담즙산이에요. 그래서 이 담즙산이 재흡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담즙산이 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가 배설이 됐어요. 다시 간으로 안 가고 배설이 됐으면 필요한 담즙산을 다시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만큼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끌어다가 담즙산을 만들어야 돼요.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상승하거나 이런 일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억제가 되면은 이거 재흡수를 억제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에 어디 있는 거? 혈중에 있는 거. 혈중에는 콜레스테롤의 이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문제에서부터 좀 해방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담즙산의 분비를 재흡수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서 혈중의 지질 농도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고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죠. 그 다음에 대장 미생물에 의해서 얘가 발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기산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된 유기산이 뭐예요? 유기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유기자가 들어가면은 탄소를 포함한 복잡한 구조라면 유기라는 말을 붙이고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구조면 무기자를 붙여요. 유기산이면 산은 산인데 구조 안에 탄소가 있는 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염산 이거 HCl이죠? 염소죠? 탄소 아니고 염산, 뭐 예를 들어 황산 이런 것들은 구조 안에 산은 산인데 산이라는 건 또 뭘까? 산이라는 거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산이에요. 내놓는 것이 산이다. 웬만한 중성 pH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줄 알면 산이에요. 얘네들 다 수소이온 내놓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수소 이거 두 개랑 그 다음에 SO4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서 얘네들을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산들은 보면은 구조 안에 탄소가 없어요. 이런 건 무기산이에요. 유기산의 대표적인 것은 카르복실기 갖고 있는 거, 구조 안에. 얘가 탄소죠. 얘가 체내에서 분해되면 어떻게 돼요? 중성 pH에서 나눠지면 어떻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요. 얘도 산을 내놓기 때문에 유기산의 대표적인 것은 이런 카르복실기를 가진 거라고 하죠. 카르복실기. 그래서 카르복실기는 이렇게 생긴 게 카르복실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뭐 달려있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얘도 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산, 식초에 들어있는 산,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수소이온 떨어지면서 CO-가 돼요. 그래서 얘도 산이죠. 얘가 초산.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그러면 CH3, CH2, COH 이런 유기산들. 그 다음에 부티르산 아시죠? 여러분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산 탄소 4개짜리 부티르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부티르산이에요. 요게 프로피온산, 요게 부티르산. 그래서 지방산들이 이런 카르복실기 갖고 있어요. 아미노산 걔도 카르복실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카르복실기가 있으면 산이구나, 유기산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가 발효가 되면은 유기산을 생성해요. 이런 형태의 유기산들, 짤막짤막한 거, 이거를 결장해서 우리 대장 결장해서 흡수해요. 흡수해서 그 결장의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래서 1.5 내지 2.5 킬로칼로리 정도의 미비하지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 통과 시간을 지연시켜서 만복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배고픔이 덜 느껴지니까. 그리고 포도당 흡수도 억제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의 흡수를 억제해서 혈중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돼요. 얘는 발효 안 돼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가 없으나 얘는 이용을 해요. 그래서 유기산이 생성이 되면 이 유기산을 결장의 세포가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미비하나마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과일이나 해조류에 들어있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죠. 펙틴, 검, 알긴산, 한천 같은 것들. 그래서 해조류에 알긴산, 한천 이런 거 들어있고, 과일에 펙틴 같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에너지를 낼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에너지를 내기는 내요. 근데 우리가 소화효소를 가지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이런 기전은 아니고 장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소화효소를 이용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소량 생성할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소화효소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는 생성해요. 우리가 분해하는 거 아니고 장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한다라는 거죠. 자,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충분한 물과 같이 섭취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똘똘 뭉쳐갖고 장을 막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망상 구조 안에 포도당도 가둬요. 콜레스테롤도 가둬요. 뭐 지방도 가둬요. 그것만 가둘까요?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들 있죠. 무기질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막 가둬요.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돼서 결핍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거나 어린 아이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약간 해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로 많이 먹는 애기들은 없죠. 그래서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아연, 철, 칼슘과 같은 미량 영양소랑 결합해서 흡수를 저해하므로 이런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이섬유의 특징 지금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들어가도록 할게요.